안녕하십니까. 동양문화 2의 11강 1차 시습을 진행하겠습니다. 11강 때는 실크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크가 무슨 뜻이죠? 비단이죠. 실크로드는 중국 시대, 고대 중국의 어쨌든 무역로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장안으로 시작해서 란주, 둔왕, 타클라마칸 사막을 거쳐서 사마르칸트, 대월지국, 테헤란, 모술, 팔디마, 앙카라, 콘스탄티노플, 그래서 지중해까지 가는 무역로라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 해상이 아니라 육상의 무역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카슈가르 산맥과 타클라마칸 사막과 사마르칸트나 불화를 통과한 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했던 교역로, 그것이 실크로드였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져 있는 실크로드는 중국의 옛 도읍 장안에서부터 지중해난까지 장장 7천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장정이었습니다. 7천여 킬로미터, 엄청난 거리죠. 거기서 비단이 수출되었고, 그것과 더불어 온갖 문화들이 간다라 미술이나 등등이 중국에 전파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양과 서역이 처음으로 이렇게 서로 무역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실크로드의 의미는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자, 동서양을 이어준 기원전 고속도로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죠. 고대 중국에서는 낙타를 타고 머나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류는 동서 간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를 서로 교류하고, 또한 먹을 것 등등 수많은 향신료들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동서 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단길은 고대 중국과 서역 각국 간의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을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를 이어준 교통로의 총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정치, 경제, 문화를 이어준 교통로입니다. 중국 중원지방에서 시작하여 하서회랑을 가로질러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북 가장자리를 따라 파미르 공원, 중앙아시아 초원, 이러한 고원을 지나 지중해 동안과 북한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초원길이라고도 하는 말들이 이런 중앙아시아 초원을 거치기 때문에 초원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단길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렇게 고대 중국과 서역을 이어주는 하나의 커다란 교통로라 보시면 되겠죠. 실크로드가 세계사라는 것은 역사 법칙이 세계사이지만 약자의 처지에서 본다면 실크로드의 주인은 오아시아 국가, 즉 약자들의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는 교육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또한 전쟁의 산물입니다. 약함은 생명의 온상이요, 상처 속에 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 중국과 흉노 그런 쪽에서 무역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 국가, 약자의 국가에서도 이렇게 실크로드를 봐야 될 겁니다. 이탈리아 소설가 알렉산드로 바리코는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의 입을 빌려 비단을 처음 만지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비단이 건너가기 전에는 노마는 비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단이 뇌에서 실이 뽑혀져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로 바리코의 주인공의 입을 빌려서 말하자면 그의 손에 아무런 감촉이 없었다. 이후 소설에서 비단은 주인공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비단이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 특히 로마 쪽에서 귀족들이 향유할 수 있는 사치품으로 부상되게 되었습니다. 자, 실크로드를 우리말로 옮긴다면 비단길입니다. 중국 장안에서 로마까지 낙타떼가 등에 비단을 짊어지고 지나가는 모래길을 의미하는데 실크로드 용어는 1877년 독일의 지리학자 리흐트 포엔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실크로드, 다시 말하면 비단길입니다. 그래서 낙타떼에다 비단을 싣고 지나간 모래길입니다. 얼마나 길고도 험한 길이었습니까? 인간의 어쨌든 문명사가 얼마나 고역의 문명사였으며 또한 이렇게 인간 스스로가 개척하는 문명사였는지 알 수 있겠죠. 대상들이 낙타 등에 비단만 싣고 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도자기, 옥, 보석, 향료, 모피, 차, 포도, 호두, 석류, 타조, 코끼리, 말, 매, 소금, 약물, 유리, 안료, 금과 은까지 싣고 다녔습니다. 엄청난 상품들이 오갔죠. 또 실크로드를 통해서 약사와 가수, 춤추는 무희, 입에서 불을 뿜어내는 마술사, 화가, 조각가, 건축가, 여러 종교의 선교사와 순례자들, 군인들이 서로 오갔습니다. 실크로드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총합산의 어떤 요충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낙타를 통해서 비단을 실어갔지만 수많은 향신료들, 보석들, 또 문화 상품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동서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새로운 문화가 꽃필 수 있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실크로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거대한 교육의 통로이자 동서간 문명 교류의 대동입니다. 동서의 실크로드를 교육의 길이라고 한다면 남북의 실크로드를 전쟁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또 흉노족 등들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국은 농업을 중심으로 정착 생활을 했었죠. 흉노족은 말을 타고 하는 유목민족이죠. 그래서 남쪽의 정주 세계, 정착하는 세계와 북의 유목 세계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크로드는 바로 전쟁의 길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죠. 끝없이 남쪽의 정착된 문화와 또 북쪽의 유목 문화의 전쟁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크로드는 이렇게 바로 전쟁의 역사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단길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해버린 비단.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비단, 이 얼마나 매혹적인가? 실크 비단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치의 대명사로 세상의 온갖 직물들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것으로 통합니다. 구름처럼 가볍고 얼음처럼 투명하며 질기고 차가우면서 또 따뜻하고 가려주는 듯 많은 듯 입으면서도 입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신비로운 천입니다. 비단은 정말 가볍죠. 그러면서 이렇게 투명하기도 하고 질기고 차가우면서 따뜻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그렇지만 비단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런 느낌들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당시에 그렇다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고
로마의 귀족들과 신흥졸부 그리고 모든 상류층 멋쟁이들은 신분의 상징으로 비단을 걸치고 다녔습니다. 그들에게 가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동양에 물건이 들어와서 귀족들이 향유하고 정말 사치품으로서 비단이 높이 평가되었다는 겁니다. 비단은 하나의 로마에서 새로운 문화를, 귀족 문화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죠. 실크로드가 최초로 번성한 것은 서력 1세기 한 왕조였습니다. 당시 중국의 직접 기술이 세계에서 탁월하였습니다. 비단 제조에 있어서 중국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기밀로 유지된 누에의 사육 기술과 실을 잡는 가공 방식의 섬세한 테크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번데기 먹죠? 그런 누에들을 어떻게 잘 사육했느냐? 뽕나무에 누에를 쳐서 이렇게 사육을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누에 실을 뽑아내는 가공 방식을 통해서 비단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당시에 직조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겠죠. 중국에서 비단은 처음부터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비단을 짜는 당사자들도 비단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은 황제와 고관 대작의 특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어쨌든 옛날에 색이나 옷들이 신분의 상징을 표현했었죠. 비단 옷의 색깔은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노란색은 황제만 입을 수 있었고, 검은색은 황후, 그리고 자색은 후궁들이 입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비단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신분적으로 높아서 귀족들이 거기에 소속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비단은 한나천이 아닌 권력과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비단은 금과 함께 화폐 일종으로 유통되었는데 비단으로 세금을 내기도 하고 재산 축적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금을 우리가 보유하듯이 비단을 보유하는 것이 부의 상징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상인과 순례자 그리고 모험가와 종교인들이 이 길을 오갔습니다. 상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 교역로를 통해 비단이나 다른 이국의 특산품을 세우로 날랐고 그 상품들은 도착하자마자 사치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단은 그 당시에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사치품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자, 중국에서 한무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나라, 한나라 무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초의 중국의 통일은 조조인 어쨌든 진나라 때 가능이 됐죠. 그 다음에 한무제가 그 다음 세대에 나온 사람입니다. 한무제는 당시 같은 북방 유목 민족이었지만 흉노족에 쫓겨 중앙아시아로 내몰렸던 월지국으로 화친사신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이유도 어쨌든 흉노족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이나 과거는 똑같은 이야기죠. 어쨌든 서로 친할 수 있는 것은 화친을 보내고 또 적들과는 전쟁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실크로드가 처음 열린 것은 전한 때입니다. BC 206년부터 AD 25년이죠. 한무제는 대열지국, 오송과 같은 나라와 연합하여 중국 북방 변경지대를 이어가고 있던 흉노를 제압하고 서아시아로 통하는 교통로를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실크로드라는 것이 어쨌든 흉노족을 견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교통로를 개발해서 경제적 성장을 꾀했다고도 보시면 되겠죠.
BC 139년 장건은 100여 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월지국으로 떠났습니다. 장안을 떠났지만 얼마 가지 못해 흉노에게 장건은 붙잡히고 맙니다. 흉노는 장건을 죽이지도 않고 흉노인 자기 민족의 처녀를 주어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약 10년 동안 허송세를 보냅니다. 물론 이것들이 나중에는 실크로드를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장건은 기원전 126년에 13년이라는 기나긴 장도를 마치고 장안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장안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드디어 다시 한번 실크로드를 가서 정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를 원했었겠죠. 이제 중국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국에서 온 상인들이 중국의 도읍지였던 장안에 정착했습니다. 장건은 실크로드의 아버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의 탐험으로 서방과의 접촉이 시작되었고 중국은 세계적인 독점권을 장하고 있던 비단을 통해 새로운 교육내의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비단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계속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비단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내를 통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자, 한문제의 흉노 정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 장건은 흉노족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오선을 이주시키려고 직접 부하 300명을 이끌고 오선으로 가서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한나라로 돌아온 장건은 이듬해인 BC 114년에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장건으로 인해서 서영로가 개척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장건을 통해서 이 실크로드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한무제의 흉노 정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한무제는 BC 104년부터 101년까지 페르가나 국에 군사를 보내어 왕의 목을 치고 남북 실크로드의 중요한 길목에 자리한 누란도 정복하였습니다. 마침내 BC 60년에는 흉노마저 굴복시킴으로써 서역을 완전히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런 흉노들의 이동이 나중에는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서문화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었지 따로따로 존재했던 것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두십시오. 자, 실크로드의 출발지는 장안이었습니다. 당시 장안은 2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번화한 대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200만 명이라면 엄청난 규모가 큰 도시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아의 노마라고나 할까? 길은 서쪽으로 난저우로 향했고 이어 간수, 회랑지대를 거쳐 둔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수, 둔항에 대해서 조금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둔항은 당시 가장 중국의 서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 문화를 보기 위해서는 둔항의 동굴벽화를 봐야 될 겁니다. 엄청난 부처님들이 새겨져 있고 또 엄청난 부처님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물론 손상된 것도 많죠. 도굴꾼들이 다 도굴해 가는 것도 많았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둔항의 불교의 어떤 동굴벽화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을 가게 된다면 꼭 방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둔항 동굴벽화입니다. 둔항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꽃이 만발한 화원과 곡식이 풍성한 들판이 있는 도시를 만난다면 그것은 아마 사막을 지나야 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일종의 구원과도 같을 것입니다. 둔항이 그러한 도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도시가 있다면 얼마나 상인들이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둔항이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둔왕 석굴, 여러분들이 아마 그림을 통해서 보면 좋겠지만 사진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문 석굴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 둔왕 동굴벽화는 꼭 기회가 되시면 중국 가서 여러분들이 보는 걸 하십시오. 자, 둔왕에 도착하면 먼저 사방으로 뻗은 운하망이 눈에 뜨는데, 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운하망이 눈에 띄었다는 것은 어쨌든 인류의 문화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힘차고 강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주종은 모카와 과일이었습니다. 명사선에서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자연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그런 문명을 이루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둔왕 꼭 기억해 두십시오. 거기서는 운하망이 있어서 이렇게 물을 대고 농산물이 모카와 과일이 재배됐다는 겁니다. 오아시스는 실크로드의 키워드입니다. 오아시스에는 샘 오아시스, 하천 오아시스, 살록 오아시스 등이 있습니다. 샘 오아시스는 사막 안에 있는 낮은 웅덩이에 지하수가 용수천으로 솟아나와서 물이 갠 것으로 넓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샘 오아시스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 오아시스는 물이 흐르겠죠. 또 살록 오아시스는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로서 오아시스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천 오아시스는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의 대하천이 사막을 관통하는 중에 물의 양이 현저히 감소하나 바다나 호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강의 양 기슭에 형성되는 녹지대로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등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이 모이고 거기서 이렇게 바로 녹지대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자, 살록 오아시스는 높은 산들 위에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하천이 내륙 평지의 사막으로 흘러들면서 산 기슭에 형성되는 오아시스로 탈인 분지의 오아시스들입니다. 특히 오아시스에는 카레지라는 인공수로가 발달되었습니다. 로마가 도로망을 통해서 또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했듯이 이 사막에서는 카레지라는 인공수로가 발달돼서 물이 공급되고 그랬습니다. 실크로드는 처음부터 무역과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해서 개척된 길이 아니라 흉노와 항쟁 속에서 협공할 파트너인 월지를 찾아 떠난 결과 뚫린 길이로, 실크로드의 형성의 축은 농사 문화를 했던 정주 제국들, 정착된 제국들 사이의 교역이 아니라 유목민족, 흉노족과 또 이렇게 정착에 사는 정주 제국의 대립입니다. 결국은 농사 문화와 유목 문화의 대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흉노족과 중국의 한족의 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실크로드가 형성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이게 전쟁의 길이지만 결국 이 전쟁의 길이 또한 문화의 길로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 두십시오. 이 강대국 사이에 끼인 약소국들의 서름을 알 수 있겠죠. 이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강대국의 각축이 된 대표적인 오아시스 왕국이 누란 왕국으로, 아까 누란 정복했다는 말 했었죠. 나라 문명이 수없이 곤두박질 쳤던 애환을 겪었습니다. 누란 제국입니다. 누란성은 실크로드의 관문이었던 것으로 세역 지배의 관문으로 흉노와 한나라 사이에 치열한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누란은 얼마나 전쟁 속에서 다른 사람에서 이렇게 속박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특히 흉노족과 한족의 어쨌든 식민지로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사막 한가운데는 초석달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월화천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월화천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막 한가운데 초원 지방이 있었고 농사가 가능하고 거기에 바로 호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길이 200m의 이 호수는 밑바닥에서부터 끊임없이 물이 솟아오르곤 했습니다. 바로 오아시스라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더 월화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